지난 주말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용의자들이 긴급 체포된 건데요. 민지숙 기자, 이 피의자들 오늘 모습 드러냈죠? 맞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3명의 피의자, 혐의는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법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을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3명 중 단 1명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왜 납치살인 하셨어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범 있으십니까?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납치살인 왜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공범 또 있으십니까? 피해자와 유족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몇 명이 사주했습니까? 투자 피해봐서 앙심 품은 겁니까? 애초에 목적이 살해뿐이었나요? 시신을 대전에 유기한 이유가 있나요? 유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기자의 세탄 질문에도 묵묵부답하는 피의자들이었습니다. 민 기자, 피의자 이 3명이 다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추가 공범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하겠다 밝혔는데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경찰은 공범 1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어허. 20대 남성 A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A씨는 무직으로 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가상화폐 금품을 훔치자 그리고 살해하자라는 이런 범행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범행을 한 황모 씨와 배달 대행업을 함께 하면서 안면을 텄고 또 연모 씨와도 렌터카 근무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이 남성은 실제 범행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배상원 프로파일러. 새로 나온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자, 피의자들 차에서 주사기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사기를 통해서 마취제를 놨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사기를 통해서 마취제를 놨다. 이거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가 다른데 수면제 같은 경우 말하자면 이게 이제 마취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주사기로 이제 주사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범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납치할 때는 주사기로 이걸 주사한다는 것보다 우리 영화에 나오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더 이제 범행으로는 선호되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범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의료 관련된 쪽에 종사하는 사람과 지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약품 말고 다른 것도 추가로 그러니까 범행 도구로 쓰지 않았을까? 라는 걸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전체 전모를 모르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줬을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자, 조금 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요거 좀 짚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서울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이면 정말 CCTV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야간에 아파트면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데란 말이죠. 자, 왜 이런 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을까? 저 이해는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이제 피해자분의 동선이 너무 짧아서 말하자면 이 지금 2-3달 정도의 범인들이 미행을 계속했었고 그 약점을 노리고 납치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짧은 동선에서 거기서가 어떤 유일한 어떤 통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CCTV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사각지대도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경찰이 얘기하는 것이 CCTV가 많지만은 사실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많은 어떤 오류 또는 어떤 답사를 통해서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을 노렸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납치 신고는 바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차 번호판 확인한 후에 서울 시내에 수배령을 내린 게 23분, 그리고 전국의 차량 등록을 확인해서 수배령 내린 게 4시간 후라 그러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요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코드 제로가 발령됐을 때는 지구대와 형사팀이 같이 출동을 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지령 상향, 콜백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배를 넣는 데 있어서는 23분은
물론 오차의 범위가 있으면 조금 늦었다로 하지만은 완벽히 늦었다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와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수배 차량 긴급 그 검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국에 다 네트워킹 돼 있는데 왜 이게 4시간 늦었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게 납치지 않습니까? 네. 납치라고 하면은 납치한 범인들이 서울 시내만 돌아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서울에서 고속터라고 2시간 내에 대전 넘어 대구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전국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면 와스에 동시에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게 4시간 늦어졌다. 그럼 와스에 입력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얼마나 걸리나요? 거의 동시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입력을 함과 동시에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국도 같은데 CCTV, 교통 CCTV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거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동선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로 입력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 범인들이 그 피해자를 납치해서 마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고속도로에서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하, 이제 서울 시내 수배령된 게 23분이고 그 시간을 감안하면 와스 앱에 딱 등록을 했을 때 바로 떴으면은 그 시간이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마성 정도 갔을 때 이거를 알아낼 수 있었겠다. 평택 그쯤의 시간이 대충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피해자가 살아 있었을 때죠. 그래서 되게 아쉬움은 그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경찰이 발표를 나중에 하겠지만은 네. 지금 제 상식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킹이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예,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피해자들 차량을 봤어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자, 이런 거 뭐 묘사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납치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 봤더니 뒷문이 없어요. 앞문만 있어요. 이런 차량을 이용한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해석이 있고 오히려 어설프게 준비를 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벨로스터라는 이제 그 현대차 기종인데 네. 차종인데 이게 2+1이라고 도어가 네. 문이 그렇거든. 근데 그게 좀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2+1의 그 +1이 뒤에 해치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트렁크 쪽 얘기하는 트렁크 거죠. 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문이 양쪽 다 하나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려면은 앞에 등받이를 앞좌석을 제치고 이쪽으로 구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스포츠카 탈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예 뒷문이 없으니까 탈출하지 못하게 이 차를 준비했다라는 설도 있고, 이게 본인들 차량이거든요. 오히려 꼼꼼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뭐 대포차 이런 거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는 과정 자체가 더 힘들다. 오히려 어설프게 준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차량이 흔한 차량은 아니라는 거, 확실한 거는. 그래서 이게 범행에 이용됐는데 이렇게 흔하지 않은 차량이라고 한다라면 좀 더 추적이 경찰이 좀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를 몰고 대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렌터카 해놓은 차를 갈아타가지고 이제 갔다라는 거거든요. 대전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이 차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범죄, 그러니까 사망까지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었던 거를 못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준 변호사, 지금 김준일 에디터 얘기한 본인 차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는 언뜻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지금 이 범인들이 최소 2-3달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하는 어떤 치밀한 계획적인 범행을 지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피해자를 납치할 때 사용했던 이 김준일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차량이 공범 중 한 명이 소유한 그냥 자기 차량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차량 소유주는요,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돼 있어서 이게 다 수배망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던 그런 그럼 이 차량을 차량 이제 검색해서 두드려 보면 누군지 소유가 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피의자란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아하.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포차를 이용해서 추적을 상당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렇죠. 난 줄 범행을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점이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이 범인들이 대전에서 범행을 하고 범행 8시간 만에 대전 대덕구에 이 차량을 버리고요. 네. 렌터카를 빌려서 청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청주에서 각자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도주를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청주로 이동하는 이 렌터카 이것도 공범 중 한 명이 자기 명의로 빌렸다는 겁니다. 아하. 보통 그럴 때는 허위로 이렇게 명의를 가장해서 이렇게 위조를 해서 빌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추적을 피할 의도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추적이 좀 용이한 자기 명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대체 그 연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연유는 그럼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께 한번 여쭤보죠. 아니 보통은 자기 이런 신분 감추고 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초기 이 초범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설픈 부분이 있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계획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들어왔다가 국도로 나갔다 다시 들어갔다 이걸 몇 번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 추적을 피할 수 있다라고는 아니란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하. 사실 근데 그거는 우리 경찰이 추적 다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본인들이 계획을 한 것이 아닐지 않을까. 말하자면 계획을 한 사람은 따로 있고 이거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빠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이 이중적인 생각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주범이 있고 이들은 그냥 종범, 공범 이렇게 경찰이 추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허준 변호사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경찰 수뇌부가 이거 밤새도록 몰랐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고가 늑장 보고가 사실상 확인이 아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서 경찰서장이 납치 다음 날 아침 7시쯤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사실은 이 수서 서장이 보고를 받고 청장이 보고를 받도록 이 보고 라인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경찰청장은 또 그것보다 5분 전인 아침 6시 55분에 처음 문자로 이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는 수서 겁니다. 경찰서장보다 서울경찰청장이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면 상황 팀장이 이걸 전 근무자에게 보고를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상황 관리관이 그 사실 그러니까 당직 상황 관리관이 그 사실을 이 뭐 서장이나 청장이나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피해자가 사실은 사망하고 도주하고 나서야 이걸 지금 수뇌부에서 다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공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수뇌부 지휘 없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강력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상황관리실에서 이 청장이 퇴근한 이후잖아요. 네네. 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긴급 경력 투입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렸고 뭔가 지금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수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과실이나 근무 태만이라든가 아까 이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좀 감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시스템하고 좀 비슷하다는 연상이 드는데 그러면 가정법이긴 하지만 이게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피의자들 검거가 일찍 됐을까요? 혹시 그리고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경찰서장 단위, 경무관 단위라고 하면은 지휘하는 경력 규모가 다릅니다. 경찰 특공대를 지급으로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 권한으로 인접서에 바로 무전을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상황관리관 수준이라고 경정 수준, 과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서장이나 이 윗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경찰은 계급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간과했을 거. 왜냐하면 이 관리관 정도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죠. 서울 시내 수배밖에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허준 변호사,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피의자들 3명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는 이제 모습을 봤는데 오늘 뭐 구속 여부는 이제 결정이 날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1명이 지시를 했고 2명이 이제 이거를 실행에 옮긴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시를 한 사람이나 실행에 옮긴 사람이나 이 처벌 내용은 좀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단순 교사를 넘어서서 이렇게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해서요. 기능적인 어떤 행위 지배를 통해서 사실상 한 몸이 된 것처럼 설사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에서 이 두목이 어떤 범행을 지시하고 실제 행동대장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동등하게 형사 책임을 지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람 외에도 숨어있는 배후자까지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양형 요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량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한 벌에 같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형사 책임을 성립한다는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지숙 기자, 하루 아침에 벌어진 일이에요. 유족들은 얼마나 황망할까요? 네,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피해 여성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유족들은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알려진 내용 중에 왜곡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며 장례 절차를 마친 뒤에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 소식 전해드리는 와중에 우리 시청자들 댓글 올라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좋으면 뭐 합니까? 실무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또 한 명의 피의자가 또 용의자가 공범이 또 체포가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상황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